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각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희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하시면 또 답변도 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흉악범죄 기승, 사형제 부활할까? 노동의제로 떠오른 65세 정년 연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어떻게 준비할까? 네,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흉악범죄 기승, 사형제 부활할까입니다. 아, 참 요즘 OTT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볼만한 드라마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서도 목요 드라마인 이 국민 사형 투표가 화제입니다. 이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사형 투표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그런 시나리오예요. 자, 설정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자, 어떤 드라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예, 사실 사형을 이제 구형을 검찰이 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죠. 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악질 범죄자, 예를 들면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끌어다가 이미 체포해 놓습니다. 물론 이 누군가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인물이고요. 그런 이유 어떻게 되냐? 국민들에게 갑자기 문자가 막 발송이 됩니다. 사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건데 네.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찬성률이 나와요. 그리고 집행이 됩니다. 네. 자, 이런 드라마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은 뭐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이른바 개탈이라는 인물을 또 검경 입장에서는 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그 사형을 집행할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묘하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나쁜 놈은 잔인하게 사형시켜야 돼 이런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반영한 드라마여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도 모범택시 운전사가 나서고 네. 그 주변에 이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인물들이 범죄자들이 직접 소탕하고 예. 피해자들을 구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건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이고 영화에서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네.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제가 좀 직업 특성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자, 사실 국민 사형 투표라는 거는 이제 존재하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흉악한 범죄자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드라마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카타르시스를 아무래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흉악범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가 얽혀져 있다던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범죄를 예.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 보니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범죄자가 몰고 오던 차에 그냥 치여서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이인데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나 네. 혹은 불특정 다수로 흉기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그 부근에 있던 시민들이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런 흉악범들을 누가 빨리 소탕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응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속이 답답할 때 삶은 계란 물 없이 먹었을 때 고구마 먹었을 때 속이 콱 막히는데 네. 사이다 먹으면 속이 뻥 뚫린다 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시원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또는 존재를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가 또 화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저도 보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왜
그 범죄자가 막 살인자가 막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이 개탈한테 쫓기면서 막 경찰이 이 살인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이 장면이 아이러니하면서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들도 보면서 그 부분이 참 심란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악질범으로 상대로 한 국민사용투표지만 아까 살짝 그 흉내내면 안 된다 이런 우려 섞인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우리 평론가님은 이 국민사용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궁금해요. 사실 이런 같은 맥락의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해외 영화 중에 이퀄라이저, 균형을 잡는 예, 예. 사람도 네. 굉장히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조용히 살아가다가 본인이 친구라고 여기는 한 젊은 여성, 사실은 이제 그 좀 직업이 굉장히 불우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인데 소위 말하는 나쁜 악당한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폭행당하는 걸 목격하고 직접 응징에 네.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또 그 유명한 영화 우리나라 아저씨의 고정관념을 탈피시킨 원빈 씨가 등장한 아저씨. 아저씨 이 예. 드라마도 크게 히트를 친 이면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범죄에 이용하는 어른들을 제도권이 사실은 뭐 잡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동네 아저씨가 직접 나서서 굉장히 좀 잔인할 정도로 응징을 직접 합니다. 사람을 해치고 그 뭐라고 할까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심리가 대중들에게 탁 와닿는 거죠. 정말 저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해.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는 이걸 우리가 일부분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누군가가 법에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는 영화일 영화일 뿐. 뿐. 그러나 왜 이렇게 이런 영화에 사람들이 요즘 열광하는지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참 많은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들에게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런 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조금 많은 분들에게는 좀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분명히 있고 또 사형 선고도 내려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짜는 1997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아니 실제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수십 년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형 제도가 갖고 있는 실효성이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일각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고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 즉 사형 집행할 수 네.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 이 말이 우리나라 여전히 사형제도 있다. 네. 그리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고 또 범죄자들에게 이런 점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처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나쁜 사람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심리에 어떤 반응해주는 제도만으로 과연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순간의 군중의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대응책이 아니냐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아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만 안 할 뿐 사형제는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이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현재 확정이 사형이 됐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감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59명 정도가 사형 선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냥 집행이 되지 않은 네.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영철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7차례에 걸쳐서 뭐 노인이나 여성 예. 뭐 2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법원에서는 살인 한 건만
무죄로 판단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강호순, 정두영 다 비슷한 인물들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혹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사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고 사형을 선고받아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조금 제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 중인 사례도 59사례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수십 년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사형이 또 최고형이다 보니까 또 무기징역은 그렇습니다. 많아도 또 사형 확정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연쇄살인마나 희대살인마 등으로 불렸던 그런 살인범들의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고요. 예, 뭐 수감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도관을 폭행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뭐 탈주를 시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두영 같은 경우에는 네. 10명을 다치게 했고 9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된 예. 사례인데 네. 이 인물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가 네.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한 바 있었다고 아. 합니다. 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네요.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이제 사형까지 확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수감 생활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런 해석 때문에 언론에서 다시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여전히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은 어떤지요? 최근에 사형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살펴보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반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닙니다. 당시. 응답자의 77% 사형제에 찬성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있는데 왜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헌법 소원으로 가기도 했고요. 또 일부 국제 인권 단체에서 사형제라는 것은 반생명 사상이다. 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사형시키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2021년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무려 77.3%, 와. 그러니까 77%가 사형제에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냐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이제 흉악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6년과 2010년 사형제가 합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헌이지만 집행이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창원지법에서 사형 선고가 있었네요. 예, 이 사건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범죄자가 법원에 와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사형이 선고된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 네. 이 범죄자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창원지법에서 24일 재판이 있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살인죄 등으로 이제 12년을 복역을 하고 지난해 1월에 출소를 했는데 1년 2개월 만에 또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특히나 이 본인이 살해한 여성이 본인과 동거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정에 와서 검사나 판사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검사체만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내려줘 이런다든가 뭐 재판장에 대해서도 커리어가 있지 않냐, 사형 집행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도발을.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왜 항상 양형을 보면은 반성하고 있고 혹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전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왜 사형이냐? 이제 무기징역을 내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선고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가석방, 사회로 다시 나갈 가능성을 차단. 차단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 나면 보통 뭐 놀라서라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아니 뭐 억울하다고 하거나. 근데 이 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향해서 검사 땡땡아 시원하지 하면서 박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이다. 또 이런 분노의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자, 근데 이 남성이 사형 선고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조롱하듯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해놓고 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항소합니다. 한마디로 이유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건과는 매우 다르고 좀 기이하다. 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사형 선고는 드물어도 검찰의 사형 구형은 적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이 12살 의붓 아들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를 기소했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계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17년 구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1심은 인천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이 A씨라는 인물은 무려 11개월 동안 본인이 있는 아파트에서 의붓 아들 12살입니다. 네. 의붓 아들을 한 50차례 정도 학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예.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 달라라고 거듭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1심에서 재판부는 1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은 일단 17년이 나왔는데 검찰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너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면서 네. 항소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아이가 건강 상태가 너무 악화되는데도 장시간 결박했다. 수차례 때려서 결국은 때려 숨지겠다라는 건데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사례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동 학대 치사라고 봤죠. 여기서 사형이다, 징역형이다가 좀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징역 17년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항소했고 앞으로도 사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내와 자식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또 애원하기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오늘 너무 끔찍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고모 씨라는 남성이 네. 2020년에 본인 아파트에서 자기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아들 2명을 살해했는데요. 이게 네.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1명은 10살 당시에 아들 너무 또 다른 어려요. 아들은 15살. 네. 그래서 아무리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 자녀들까지 이렇게 한 게 맞냐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네. 물론 부인을 살해한 것도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사안인데 어쨌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시 수원 고법으로 이 사건이 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양형이 부당하다 해서 이제 고법까지 온 게 된 건데 이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된 이후에 나는 이제 생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원심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 본인은 또 사형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사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심에서 보통 2심으로 간다라고 쉽게 설명을 했을 때 1심에서 나온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특히나 형을 더 무겁게 그러니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되려면 정말 뭐 새로운 사실이 검찰에서 발견되었다거나 양형을 완전히 바꿀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무기징역이 너무 타당하다 혹은 뭐 가볍다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아마 원심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는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 또한 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소가스라는 것은 이제 사형을 받은 인물에게 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집행된 적이 별로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3개 주에서 허용은 돼 있는데 집행은 안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을 했다. 사형을 받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사형 집행일을 정해달라. 이 말은 사형 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저산소증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뭐 마땅히 처벌해야 되고 이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뭐 크게 고통이 없으니까 빨리 사용을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도 사형 집행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있으면서요,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가 가능한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요? 예, 당정 협의라는 것은 당 여당인 국민의힘의 관계자들과 네. 정부의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보통 논의를 합니다. 혹은 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무기징역 선고되면 저 사람 평생 감옥에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2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가 아동이나 10대일 경우에는 본인이 30대쯤에 이 사람이 석방이 돼서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론을 반영을 해서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무기징역, 가석방을 아예 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서 전담 교도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교정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재소자를 해친다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정이 발표한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범죄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처벌 중심의 사회적 논의, 예를 들면 빨리 사형 집행해라. 가석방 절대 시켜주면 안 되는 제도 도입해라.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건 범죄자에 대한 사후 처벌이나 격리 방안에 대한 거지 범죄 예방 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형제를 집행해야 범죄자들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논문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뭐 흉악범 전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77%가 사형을 찬성한다라는 건 그만큼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형사법학회가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대신에 가석방을 허용하고 복역 기간을 늘리는 종신형 도입을 또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 왜 빨리빨리 안 바뀔까?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사회화 격리시키거나 어떤 징벌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하고 바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는 이 양면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거는 잘못하면 가석방 기회를 평생 뺏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둔다라는 것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의 기회를 아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한을 50년으로 늘리면 어떻겠느냐라는 복역 것이 기간을. 네, 형사법학회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네. 가석방이 있어야 교화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양측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가지고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게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자, 최소 복역 기간 연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처벌만을 생각한다면은 뭐 반대하는 분들 있겠지만 네. 이제 복역 기간 50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길죠. 그렇죠. 만약 이 범죄자가
28세다 그러면 50세에 더하면 78세나 나올까 말까 하는 가능성이 네. 열어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아유 저런 나쁜 놈은 세상에 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 막 800 몇십 년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기도 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이제 해외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범죄라던가 성범죄 관련 그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병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건건이 그래서 막 그래서 징역 늘어나는 뭐 거예요. 수백 년이 될 수 아.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수백 년을 산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평생 말하자면 종신형에 아, 가까운 의미를 아. 띠고 있는 거고 네. 그만큼 이 사람의 범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최소 이처럼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복역 기간 연장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자, 과거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일부 수감자들의 형 집행 시효가 다가와서인데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다시 뭐 가슴 아프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1993년도에 한 인물이 모 회관에 방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그런데 1993년이잖아요. 사형을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 시효가 다 돼서 석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은 거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사형제의 어떤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는 논의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반대한다고 하던데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특정 대상 범죄, 최근에 이상동기 한 범죄자들 경우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붙잡히자마자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치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즉 처벌을 뭐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범죄자들이 무서워서 범죄 안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범죄 예방이라던가 최근에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특정 인물을 막 악마처럼 묘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 인물을 엄벌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자, 사실 최근에 일어난 흉악 범죄자들을 보면 양형이나 처벌을 무서워한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또 저도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자,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물론 또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막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피해 회복이 가능하냐도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의 주장은 그렇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범죄를 처벌 위주로 강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자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라는 일부 사례가 있었기 예. 때문에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범죄 문제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범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는 예. 말이 나와요.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제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CCTV가 별로 없고요. 골목이 좁아서 경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확률이. 가난한 동네를 범죄자들이 타깃으로 삼아서 하는 무차별 범죄가 일어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봐야 되는 거지 저 나쁜 사람이 몇 명을 해쳤다
처벌한다 이런 문제만으로 해결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뭐 사형 집행이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국민들이 참 여론이 들끓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에는요. 노동 의제로 떠오른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노동계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연령을 65세까지 올리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정년 연령이 현재 만 60세인데 이거를 아예 법적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려달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화인데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정년을 늘려서 나 더 나이 들 때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령화가 되다 보면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현장에서 물러나고 써야 될 돈은 많고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연장에 괴리가 생길 경우에는 이른바 소득 절벽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노인 빈곤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지금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청년들도 일자리로 써서 난리인데 정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은 청년들의 어떤 가야 될 일자리를 그 기성세대가 잡아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살펴보고 해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양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세상에 안 복잡하고 안 어려운 문제가 그렇죠. 없네요. 어쩜 좋죠. 자, 정년 연장은 사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입니다. 최근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 그러니까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현재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별도로 요구 중이에요. 과거에는 보통 노조가 주요 이제 요구하는 게 뭐 복지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현대차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일단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파업 찬성률이 90%에 육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임금 인상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노조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난색을 보이지만 어쨌든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조합원들도 정년 연장 요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조의 설명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중장년 노조원뿐만 아니라 네. 많은 젊은 조합원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안이 지금 받아들여진다면은 네. 이건 뭐 전 사회적으로 된다라기보다는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이 혜택이라고 일단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우리 사회 젊은 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회사에 있는 젊은 층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찬성했다라고 노조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 폐지해라 이렇다고 청년 조합원들이 주장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시니어 촉탁제라는 것을 폐지해라. 아. 촉탁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네. 정년 퇴직자를 선발을 합니다. 일단 퇴직한 사람을. 그래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방식을 아예 폐지하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들 사이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하긴 뭐 우리도 나이가 들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요즘에 뭐 70대라고 해도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청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또 뭐 내용을 봤는데 사회적으로 봐도 사실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노인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예, 60대들이. 저희 어머님이 네. 75세쯤 때 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에 갔더니 웬 젊은 동네 아줌마가 와서 네. 아주 젊은데 네. 남들이 과일 깎아다 주면 과일 먹고 설거지도 안 한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네, 주변에서 네. 말이 많다라고 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젊은 분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70밖에 안 됐다고. 예, 60대도 아니고 70인데 혼이 나셨어요. 혼이 예. 났다고 하는 소리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예전에는 환갑이면 완전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요. 60세가 지금의 60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환갑도 잘 안 챙기죠, 요즘.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 의학의 발달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고령화의 영향도 있는 건데 저는 좀 근데 이 문제는 좀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은 고령층이 는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요. 나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네. 돈도 벌고 어떤 나의 어떤 자존감도 높이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지만 거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 안 하고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다 되고 자식들한테도 들어갈 돈 없고 병원비도 크게 나갈 일이 없고 이런 분들이 과연 돈 할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즉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뭐 임금 체계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복지 체계라든가 노인 빈곤율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지 단순하게 오래 직장 다닐 수 있으면 좋지. 혹은 뭘 오래 다녀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지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6년에 정해진 이후에 손댄 적 없는 60세 정년, 이걸 이제 정년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청년 채용 문제나 사실 기업의 부담을 지우긴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제가 일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속 연수가 늘어갈수록 뭐 호봉제, 연공서열 이런 얘기를 해서 급여가 점점 높아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젊은 신규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한데 이 젊은 층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한국노총에서 지금 만 60세에서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노인 빈곤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된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찬반으로 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게다가 또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찬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사 노위의 주장을 제가 잠시 뭔가 네. 말씀드리고 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정년을 이렇게 연장해 놓으면 청년 채용에 굉장히 장벽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기업들로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의 사례 아까 또 일본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인력 활용해서 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슷한 점이 있다면 고령화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법정 정년을 일단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6년에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라는 것을 개정했는데요. 말하자면 기업들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년을 뭐 연장하는 방안 아니면은 계속 고용자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 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네. 만 70세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처음에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괜찮다라는 네.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가 있죠.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생산 연령 인구, 즉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연장 정년만 딱 정해놓고 빨리 이제 일터에서 나가세요 하는 게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가 오히려 다시 고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노동력 확충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들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예. 제가 노인 빈곤율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복지 제도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질병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결국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인들이 본인들이 소득도 있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게 해야만 이 노령화 사회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서 이제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유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일각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왜 정년 연장하냐고. 나 빨리 은퇴하고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나 이런 걸로 살고 싶으니까 국가는 정년 연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연금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라. 들어보니까 그 말도 타당성이 맞아요.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연장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자, 결론을 내리면서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법률 이슈 토크 마지막 주제는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어떻게 준비할까입니다. 와, 벌써 이제 한 달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이에요. 유통가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추석 준비에 대한 가지각색 이야기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평론가님은 추석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역시 송편인데 제가 송편을 잘 빚습니다. 진짜요? 송편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빚는 건 잘하는데 좋아하진 않으세요? 빚는 걸 잘하는 건 유치원 때부터 송편을 빚었기 때문이고요. 대가족화해서 예. 저만 빚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친척들이 모이면 뭐 네. 100명에서 200명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네. 하자면 저희 집안이 이제 전시잖아요. 네. 제 고향이 정선인데 네. 제가 정선 전시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네요. 그 그러다 마을 보니 전체가 또 네, 그렇습니다. 추석하면 송편이 딱 떠오르는데 지금은 좋아하긴 하는데 한동안 이거 먹기가 싫어요. 그럴 수 왜냐면 있어요. 하루 종일 빚고 맞아, 하루 종일 맞아. 쪄는 냄새를 어. 먹으면 굉장히 많은 먹은 듯한 착각을 빚어요. 네. 그러나 요즘은 좋아합니다. 송편의 사연이 굉장히 많으셨구나. 저는 빚는 건 못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전 평론가님이 만든 만두를 송편을 만두래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 명절의 백미는 뭐니 해도 또 먹부림 아니겠습니까? 송편뿐만 아니라 먹을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 자, 물가가 또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에 그 먹부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 뭐 비도 많이 오고 표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명절상에 채소, 과일이 빠질 수는 없는데 없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많다라는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또 뭐 그러면 다른 걸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명절 기간에 음식을 뭐 소시지 뭐 이런 피자를 걸로 먹을 수는 피자를 없죠. 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소식 전해집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이제 보다 못해 나섰다고 합니다. 자,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준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농산물 7개 품 예를 들면은 배 같은 거 우리 명절 때 많이 먹죠. 이런 품목이라든가 축산물 내 품목 등등을 해서 품목을 정해서 할인전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니까 이제 9월 28일까지 쭉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제가 실제로 보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곳에서도 뭐 할인 대전 한다고 많이 광고를 네. 지금 하고 있고 네. 대형 유통 마트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농축산물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대신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좀 추석하면 또 이날만큼은 죄책감 없이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또 정부가 나섰다고 하니까 좀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할인율도 좀 높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가 아닌가 하는데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된 기사를 보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부모는 네. 아유 하루라도 애를 학교에 아, 보내야 좀 뭐 쉬는데 뭐 또 반대 의견이 있을 뭐 수밖에 이런 없죠. 의견도 있긴 예.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10월 2일을 네. 임시 공휴일로 확정했으니까 네. 연휴가 길어진 거죠. 예. 만약에 10월 2일이 아니면
예를 들면 주말 쉬고 네. 2일은 다시 또 나갔다가 10월 3일은 또 쉬고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네. 한마디로 딱 해서 연차를 쭉 사용할 수 있는 음. 기간을 늘렸다. 네. 그래서 이 기간에 또 여행 가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발 빠른 분들은 벌써 또 여행 준비 세워놓으시더라고요. 너무 빨라 다들. 예. 지금 뭐 매진된 항공편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연휴가 길어야 왜 평소에 못 가보던 소위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긴 좀 국가들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사들이 지금 비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곳도 굉장히 항공 예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럼 또 비싸지는데. 자,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서 살던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선물, 명절엔 또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받고 싶거나 주로 막 많이 하시는 선물 따로 있나요? 어떤 선물 하세요? 많이는 못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네. 뭘 좋아하실까 싶으니까 꿀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꿀. 왜냐면 이제 오. 장기적으로 놓고 왜 맞아요. 어르신들은 꿀을 만능으로 유통기한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만능으로 활용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꿀을 너무 큰 거보다 이제 작은 거 여러 종류 이런 세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젊은 층은 꿀을 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먹는 분들이 저희 집에 꿀 되게 많아서 엄마 많이 갖다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꿀을 숟가락으로 뜨면 이게 왜 잘 안 떠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뵐 때 꿀을 많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물 커피 쿠폰이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 전후로 이 커피를 마시는 약간 시간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좀 힐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MC님 누구다 아시겠지만 방송 전에 약간 기운을 북돋는 것으로 커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필수. 부담이 없기도 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물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무슨 추석 선물에 커피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받는 사람이 좋으면 됐죠, 뭐. 네,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맘때면은 백화점이나 뭐 시장이나 그런 마트들이 선물 때문에 또 북적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올해는 근데 편의점도 가세를 해서 추석 선물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편의점에서 많이 사는 거 뭐 참치 선물 세트, 생활용품 선물 네. 세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네. 올해는 초고가 상품들이 나와서 굉장히 눈길을 끈다라고 하네요. 모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출시했는데 네. 판매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이요? 180병만 한정 생산된 거라고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 위스키를 잔으로 따져봤더니 한 잔, 그것도 네. 30에서 40ml 잔, 한 작은 잔 잔. 기준 250만 원이 넘는다고 한 합니다. 잔에요. 저는 이게 팔릴까 의문인데 글쎄 네. 어쨌든 이 자체가 뉴스고요. 모 편의점에서도 글렌그란트 60년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의 와인 세트, 굉장히 희귀한 와인 세트가 또 판매되는데 가격은 2,200만 원이다. 이런 또 이색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비용이라 가지고 네. 뭐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자, 공직자 등 청탁 금지법 대상 직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추석부터는 조금 올랐대요. 예,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 지금 말씀해주신 한도에 내에서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늘렸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농수축산물 업체에서는 너무 이 법을 엄격하게 하니까 명절 때 이거 우리가 어렵다. 이때만이라도 좀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긴 했어요. 그렇죠. 고르기도 쉽지 예, 않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전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적용했는데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명절 기간은 언제냐? 추석 전 24일부터 그 후 5일까지 총 30일이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도 들떠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명절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추석 인사라든지 택배 관련 문자인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치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방과 대응 방법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아마 택배 왔습니다. 택배 언제 발송되느라 문자 요즘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건데 맞아요. 보통 우리가 거의 보거든요. 거의 그런데, 택배를 시키니까. 예, 택배 주소 잘못됐으니까 정정해 주세요 하고 링크 달린 경우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 잃어버린 사례가 있다라고 해요. 예. 악성 앱이 깔려서 본인도 모르게 모바일 OTT가 생성해서 돈이 이체된 사례라고 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명절 앞두고 선물을 또 택배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최근에 이런 경우 있다고 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문자로 소속된 기관에
누구누구의 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고 문자가 오는데 이것도 스미싱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 사례를 뭐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사례를 전해드리는데 네.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URL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 누르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파고드는 스미싱 범죄에 또 말리지 않으려면은 꼭 기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그런 범죄에 좀 의심스럽다면 클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님들께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곳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접수 후에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